저는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불렸습니다. 허름한 점퍼 하나, 오래된 고무신 한 켤레, 그리고 손때 묻은 리어카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점퍼는 이미 여러 해를 함께했기에 소매 끝은 해지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고무신은 밑창이 닳아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적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새 것을 살 형편은 되지 않았고 이것들이라도 있어 감사했습니다. 리어카의 바퀴는 삐걱거렸지만 아직 굴러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할 때 저는 반대 방향으로 조용히 골목을 돌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간단히 물로 얼굴을 씻고 집을 나섭니다. 아침밥은 전날 남은 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넘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김치 한 조각도 없이 그냥 물밥만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움직일 힘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골목을 돌며 저는 사람들이 버린 종이 상자들, 신문지, 잡지, 골판지를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리어카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 벌이가 없었고 벌이가 없으면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골목을 돌았습니다. 여름 폭염에는 땀이 등을 흥건히 적셨고 겨울 한파에는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불쌍하긴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자식들은 뭐하나? 들릴 만큼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부끄러웠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런 말들에 무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이 나이에 버티기 힘들다는 걸 저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으면 그날 하루가 괴롭고 괴로우면 일할 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히 제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보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병원비, 약값, 월세. 이 셋만 없어도 저는 숨이 트일 것 같았지만 세상은 늘 그런 여유를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나날이 안 좋아졌고 혈압약은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진통제로 버텼고 그마저도 아껴 먹었습니다. 월세는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늦으면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말이 다가오면 더 부지런히 골목을 돌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폐지를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손에 쥐는 돈이 몇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리어카 가득 채운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가면 주인은 무심하게 저울에 올리고는 적은 돈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돈이라도 없으면 저는 오늘을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 텔레비전도 없는 방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밥을 짓고 간단히 국을 끓여 먹고 몸을 누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도 또 일어나야 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나이 70을 넘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요즘은 누군가에게 제 이름을 말할 일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폐지 줍는 노인,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 혹은 아무 이름도 없는 그 사람으로만 부릅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허리가 조금씩 굽어지면서였을까요? 혹은 옷차림이 점점 낡아지고 손에 든 것이 서류 가방에서 리어카로 바뀌었을 때였을까요? 정확한 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길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라도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거나 빠르게 지나쳐 갑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저를 보지 않고 제 겉모습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라는 이미지만 남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허름한 점퍼, 다른 고무신, 삐걱거리는 리어카, 그리고 구부정한 허리뿐이었습니다. 마트 앞에 서 있으면 경비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데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필요한 것만 사고 나왔습니다.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민폐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냄새가 나는지 지저분해 보이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해할 힘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창구 직원이 귀찮다는 듯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설명을 천천히 해달라고 하면 한숨을 쉬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저 같은 노인은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도 어렵고 스마트폰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창구에 가는 건데 그마저도 눈치가 보입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쁜 듯 빠르게 증상만 묻고 처방전을 씁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한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통증인지 자세히 말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대기실에 환자들이 많으니 저도 빨리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하고 나옵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일을 하실까? 자식들이 안 도와주나? 좀 안쓰럽네. 동정 어린 시선도 비난하는 시선도 모두 똑같이 느껴집니다. 저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쌍한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습니다. 꿈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날들도 있었고 친구들과 웃으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하나둘 주변 사람들이 떠나갔고 건강도 나빠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과거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존엄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고 가난해졌을 뿐입니다. 가끔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그날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수고하세요라는 짧은 인사, 조심히 가세요라는 작은 배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보이고 싶습니다. 존재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불렸습니다. 이름으로 불리던 때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그냥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름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니까요. 허름한 점퍼 하나, 오래된 고무신 한 켤레, 그리고 손때 묻은 리어카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점퍼는 벌써 10년도 넘게 입은 것입니다. 색은 발에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풀렸고 지퍼는 중간쯤에서 걸려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 틈으로 파고들어 뼈속까지 시렸습니다. 하지만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10,000원, 20,000원짜리 점퍼도 있지만 그 돈이면 사흘치 밥값이었습니다. 밥과 옷 중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밥이었습니다. 고무신은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양말이 금방 젖었고 눈이 오면 발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이 고무신이 편했습니다. 신고 벗기 편하고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덜 아팠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리어카는 중고로 산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바퀴는 삐걱삐걱 소리를 냈고 손잡이는 녹이 슬어 손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균형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뤘습니다. 밤이면 천으로 닦아주고 바퀴에 기름을 쳐주었습니다. 리어카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할 때 저는 반대 방향으로 조용히 골목을 돌았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대충 씻고 전날 남은 밥에 물을 부어 후루룩 넘겼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그마저도 없어 그냥 맹물에 밥만 말아먹기도 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때까지 버티면 됐으니까요. 6시가 되면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골목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길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분리수거장을 뒤졌습니다. 박스, 신문지, 잡지, 종이 상자들을 골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펴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시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운동 나온 사람들. 저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나이가 몇인데 저러고 다녀.
자식들은 뭐하나? 들릴 만큼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남들처럼 편하게 살 수 없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이 나이에 버티기 힘들다는 걸 저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벌이도 줄었고 벌이가 줄면 생활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자. 내 삶은 나만 알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돌고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싣고 고물상에 가면 주인이 무심하게 저울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5,000원, 오늘은 7,000원. 많이 모아도 10,000원을 넘기 힘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약을 사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월세. 이 셋만 없어도 저는 숨이 트일 것 같았지만 세상은 늘 그런 여유를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진료비가 두려웠습니다. 한 번 가면 몇만 원은 나갔습니다. 검사라도 하면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와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혈압약은 꼬박꼬박 먹어야 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만큼은 아낄 수 없었습니다. 약을 끊으면 쓰러질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쓰러지면 더 큰 병원비가 들 테니 약값은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월세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뿐인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월세를 밀리면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말이 다가오면 불안했습니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조용히 제 삶을 이어갑니다. 그날도 하늘은 아침부터 사납게 울고 있었습니다. 눈은 마치 비처럼 굵게 쏟아졌고 바람은 골목 사이를 파고들며 사람의 살을 베어내듯 매서웠습니다. 눈송이는 옷깃 안으로 소매 틈으로 신발 속까지 파고들었고 발바닥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장갑이라고는 이름만 남은 헐거운 천조각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젖어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고 있어도 힘이 들어가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손끝은 타인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퀴는 눈에 자꾸 묻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숨이 가쁘게 새어나왔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꽂히듯 들어와 가슴 안에서 싸늘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눈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만들어낸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번진 것처럼 흐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고 이내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젊은 아이 하나였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제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바람에 흔들리는 교복 자락이 보였고 어깨 위에는 하얀 눈이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도 속눈썹에도 눈이 잔뜩 붙어 있어 아이의 얼굴은 마치 흰 분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 이르러 비로소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느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쁜 숨소리만 거칠게 흘러나왔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연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리어카 손잡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먼저 묻기라도 하듯 혹은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처럼 주저함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미끄럽다 가거라. 목소리는 바람에 잘려나가듯 작고 떨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추운 날씨에 이 위험한 눈길에서 함께 리어카를 밀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찌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일 텐데 하필 나 때문에 다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제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눈가에 더 내려앉아 속눈썹이 무거워 보였고 입술은 추위에 파래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얼굴을 한번 힐끗 바라보더니 마치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같이 가요. 그 말은 이상할 만큼 단순했고 그래서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설득도 동정도 아닌 그저 같이 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 아이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이미 리어카 손잡이를 굳게 붙잡고 있었고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골목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거세게 쏟아졌고 바람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으려 짧은 걸음으로 발을 옮겼고 리어카 바퀴는 눈을 이기지 못해 몇 번이나 덜컹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더 힘을 주어 밀었고 작은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수록 교복 위에 쌓인 눈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아이의 손은 어느새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손이 찬 철 손잡이를 오래 붙잡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는 듯 어색하게 움직였고 교복 바지는 무릎 아래까지 눈에 흠뻑 젖어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 나는 몇 번이나 이쯤이면 됐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이 보일 즈음 아이는 비로소 숨을 크게 몰아쉬며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그제야 나는 아이가 얼마나 급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서두르고 있었는지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드러나는 초조함, 어딘가로 꼭 가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아주 나중이 되어서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날이 인생이 걸린 대학 면접 날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였습니다. 눈은 그칠 듯 말 듯 하더니 겨우 잦아들었고 골목 바닥에는 녹담한 눈과 검게 변한 얼음물이 여기저기 남아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늘 그렇듯 동네 슈퍼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폐지 몇 장을 더 주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슈퍼 앞 그늘진 쪽에서 낯익은 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며칠 전 눈보라 속에서 내 리어카를 함께 밀어주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 한 번 더 눈을 비볐지만 아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의 얼굴은 예전과 너무도 달라 보였습니다.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밑은 그늘처럼 꺼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고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교복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의 마음은 전혀 단정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지는 않을까, 그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오가는 이웃들, 그들 사이에서 아이는 마치 혼자 다른 세상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은 잘 봤느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렸고 말끝은 바람에 날아가듯 약해졌습니다. 아이는 내 질문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발끝만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내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되뇌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본 끝에 겨우 꺼낸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그 말과 함께 더욱 아래로 내려앉았고 그 작은 등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얹힌 듯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그 순간에는 모두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아이의 어깨를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은 그날 눈보라 속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밀던 모습보다도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조심스럽지 못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씨에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래. 할아버지 도와주다 인생 망쳤네. 누군가는 혀를 차며 말했고 누군가는 농담처럼 웃으며 던졌습니다. 그 말들은 아이를 향한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내 가슴으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마치 송곳처럼 아주 차갑게 꽂혀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가슴 안쪽의 답답함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등 뒤로 밀어내듯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가엾어서 나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또다시 그날을 떠올릴까봐,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이 다시 무너질까봐 나는 일부러 그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녔고 시간을 바꿔다녔고 슈퍼 앞을 지나갈 때마다 괜히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어있던 눈가, 작게 꺼내던 그 한마디 떨어졌어요. 라는 목소리는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그 전날부터 있었습니다. 숨이 유난히 가쁘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작은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앞은 자꾸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래도 그날도 나는 늘 그랬듯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를 쉬면 그만큼 내일이 더 힘들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햇빛은 유난히 희미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같은 차가운 공기가 여전히 골목을 눌러앉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고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싸늘하게 조여왔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인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앞이 갑자기 하얗게 번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순간에 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울렸고 다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손잡이가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빠져나갔고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엉덩이와 등에 그대로 전해졌지만 아픔보다 먼저 세상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잠깐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을 뿐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저절로 감겼고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천천히 기울어지는 회색 하늘과 바람에 나뒹구는 작은 종이 조각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뚝 끊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천장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코끝에는 낯선 냄새가 목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병원 특유의 공기였습니다. 팔에는 차가운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몸 위에는 얇은 이불이 가지런히 덮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 소리가 천천히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아, 여긴. 입술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조금 움직이자 목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그제야 나는 내가 병실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병실은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를 오가던 소리도 줄어들고 사람의 발소리도 드문드문 들릴 뿐이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병실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들지도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괜히 마주치면 민망할 것 같았고 이 밤의 고요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낯설고도 다른 기운이 병실 안을 채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옷소리, 단정하고 무거운 발걸음,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숨을 죽인 듯한 공기.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둘, 셋 병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병실에 이 차림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병실 안을 둘러보다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침상 앞에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분노도 기쁨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찾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야 눈앞에서 확인한 사람처럼 그 사람은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병실 바닥 위에 정장을 입은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릎을 떨궜습니다. 나는 순간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가 수십 년 동안 숨겨두고 묻어두었던 삶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회장님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했고 몇 명 안 되는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거래처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였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회사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자리는 높았지만 늘 바쁘고 늘 외로웠습니다. 회의는 끝이 없었고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웃음 뒤에는 셈이 있었고 악수 뒤에는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곁에 아내가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아 있어야 했고 밤이 되면 괜히 불을 켜두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불빛보다 더 따뜻했던 집안의 불빛이 어느 순간부터는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 빈자리는 어떤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사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돈과 회사가 되어갔고 걱정의 말보다 계산이 먼저 오갔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라는 말보다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이 먼저 들려오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모른 척 웃었고 괜찮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 내가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상속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가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를 가족이 아닌 적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보다 의심이 앞섰고 눈빛에는 계산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눈에서 욕심을 읽는 일이 이렇게 괴로운 것인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안았던 날들이 분명 내 기억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들은 내 앞에서 서류와 조건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이 이름이 내가 바라던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름도, 재산도, 사람들의 시선도. 싸우듯 떠난 것도 아니었고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조용히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서서히 내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유를 묻다가 나중에는 각자의 이익에 더 바빠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지워지듯 사라졌습니다. 그저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회장님으로 불리지 않아도 되는 곳, 누군가의 기대나 욕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그냥 이름 없는 노인으로 숨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제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그 골목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회사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상속을 묻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할아버지, 폐지 줍는 노인,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 없는 삶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고 있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내가 한때 맡겼던 그 회사를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한순간 흐려졌습니다.
분명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인데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 작은 손으로 내 바지자락을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아이는 언제 이렇게 커서 검은 양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위치에까지 올라가 버린 것인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이 병실 안의 고요를 더 크게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회사를 책임진 자리의 무게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아들의 두려움이 함께 얽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진실이 내 앞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내 리어카를 말없이 밀어주던 그 아이, 교복 어깨에 눈을 가득 얹고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던 그 아이는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주가 조심스럽게 내게 건넸던 장학생 후보 명단 속에 들어있던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실을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집안 형편이 어땠는지,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 면접을 앞두고 폭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이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말하면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로 불합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운 없는 아이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괜한 짓을 하다가 자기 인생을 그르친 아이, 그 정도로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그날 눈보라 속에서 내 리어카 손잡이를 붙들던 그 아이의 손을 나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쇠를 오래 붙잡아 새빨갛게 달아오른 손, 그 손으로도 끝까지 힘을 빼지 않던 아이의 표정, 그리고 어떤 계산도 없이 그냥 같이 가요라고 말하던 그 한마디, 그 행동 하나로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세상의 시선을 버렸던 그때 이후 처음으로 다시 무언가를 붙잡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도 달지 않았고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만은 놓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 아이는 다시 도전했고 다음해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울지 않았고 크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따뜻해지고 있다는 느낌만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그날 도와준 노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끝내 알지 못한 채 다시 자기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 뒷모습을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조용히 병원을 나와 예전처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퇴원날 아침 병실 창가로 들어오던 햇빛은 유난히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바람에 흔들리던 커튼이 천천히 숨을 쉬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고개를 숙이고
그 빛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급할 것도 쫓길 것도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예전에는 그저 버티듯 걸었다면 이제는 숨을 느끼며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먼저 잡아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손을 내미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도움을 주었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저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조용히 숨쉬듯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이 언제나 큰 용기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의외로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돕는 마음. 그날 눈보라 속에서 저와 그 아이가 서로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버지도 아니었고 회장도 아니었고 그저 리어카를 끌던 늙은 노인이었고, 그 아이는 급히 어딘가로 가야 할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한 줄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눈은 녹으면 사라지지만 그날 남은 마음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이제 나는 리어카를 끌어도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만 걷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아이의 눈빛을 한 번 더 살피고 누군가가 망설이는 순간이 보이면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아이처럼 차가운 눈 속에서 낯선 노인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손이라 해도, 그 손을 잡는데 잠시의 손해가 따른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들리지 않은 이야기 하나쯤은 숨어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 또는 누군가에게 손 한번 내밀어줄 용기가 필요한 사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오늘도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손을 먼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배우게 된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큰 삶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